신도 버린 사람들, 의지의 사내. 우리는 마라티 중학교에 다녔다. 영어는 중학교에 올라가야 배웠다. 하지만 나는 형과 누나들 덕분에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다. 어느 해 여름인가 잔우 형이 알파벳을 가르쳐주며 자꾸 써보게 했다. 한자 한자 떠듬떠듬 읽어서 단어의 뜻을 파악하는 건 너무 어려웠지만 그건 어느새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일종의 취미가 되었다. 어느 날 다다와 함께 역 근처로 뭘 사러 가게 되었다. 길 건너에 판치실이라는 가게가 있었다. 간판에는 영어가 커다랗게 있고 그 밑에 마라티어가 조그맣게 적혀 있었다. 그때 내 실력은 그 간판을 읽을 정도도 되지 못했다. 내가 안간힘을 쓰는 걸 보고 다다가 말했다. 추오투, 네가 저 영어 간판을 읽으면 아빠가 상을 주마. 나는 마라티어를 보았으면서도 알파벳을 가지고 씨름하는 신용을 했다. 판츠시. 나는 더듬거렸다. 다다는 내 실력이 기분이 좋아져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추우투 장하기도 하지. 똑똑한 내 아들. 가자. 아빠가 맛있는 라시 사줄게. 식당에 가서 커다란 잔에 담긴 시원한 음료를 받아들었다. 한 모금을 넘기는데 목이 막혔다. 다다는 왜 그러냐고 자꾸 물었다. 결국 볼기가 어르해지도록 얻어맞을 각오를 하고 여차저차한 속임수였음을 자백했다. 그런데 다다는 웃음을 터뜨렸다. 영문을 알 수 없던 나는 다다만 쳐다보고 앉아 있었다. 잠시 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내가 물었다. 다다, 제가 아빠를 속였잖아요. 화 안 나세요? 다다는 또 웃더니 눈동자를 반짝이며 내 등을 힘껏 쳤다. 너는 인류 사기꾼이야. 심지어 이 우스타드 바프까지 속여 넘겼잖니?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걱정할 거 없다. 다다는 혼내지 않을 거니까. 속였다고는 하지만 악의 없는 장난이었고 그걸 자백했다는 건 양심이 있다는 증거잖니? 내 아들이 정직해서 다다는 기쁜 걸 상으로 네가 제일 좋아하는 난카타이를 사주어야겠다. 정직해서가 아니라 발각이 날까 두려워 자백했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다. 그 다음부터 다다는 나를 인류 사기꾼이라고 불렀다. 다다는 바바사헤브 암베드카르가 달리트에게서 일깨워낸 자긍심과 자각의 본보기였다. 다다는 두려움을 버렸고 우리를 용감하게 키웠다. 말로 하는 설교가 아니라 행동으로 모범을 보였다. 한 번은 다다를 따라 허가서를 갱신하러 배급소에 갔다.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말 끝에 젊은 남녀 직원 앞에 도착했다. 다다와 나는 그 근처에 서서 이름이 불리기만을 기다렸다. 5분이 지났는데도 최고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두 직원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었다. 둘은 서로 소곤거리느라 바빴고 책상 밑에서 다리로 장난을 치고 있었다. 다다가 헛기침을 하던 남자는 흘낏 쳐다보았지만 도티 차림의 사내에게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여자와 계속 시시덕댔다. 다다는 몹시 화가 나서 상급자의 사무실로 갔다. 그리고 사무실 밖에 서서 전 직원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다. 사회부, 여기는 연애 사무실인가 봅니다. 화들짝 놀란 상급자가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다다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다다에게 사과를 하던 그 남자와 여자의 표정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상급자도 미안해하며 직접 일을 처리해 주었다. 그곳에 나오면서 다다가 말했다. 치오투, 어느 누구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법을 지키는 시민이고 어느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으니까. 내가 중학교에 다닐 때 다다는 항상 노선의 레아이 로드역에 붙은 포트 트러스트 철도 승무원 실장을 맡고 있었다. 바이는 가끔 나에게 다다의 점심 심부름을 시켰다. 나는 혼자서 기차를 타고 두 역을 갈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쁜 마음으로 심부름을 했다. 하지만 사실 내가 눈독을 들인 건 약간의 돈을 챙길 기회였다. 우리에게는 용돈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이다. 하루는 평소처럼 다다의 점심 도시락을 가져가게 되었는데 편도만 끊어서 집에 올 때는 남는 돈으로 사모사나 난카타이를 사 먹을 작정이었다. 내가 표가 나게 즐거워했는지 다다가 낌새를 알아차렸다. 기차표 어디 있니? 나는 주머니에서 표를 꺼냈다. 그걸 본 다다는 왜 돌아가는 표는 사지 않았냐고 물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잊어버렸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다다는 이게 그리 호락호락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발끈해서 말했다. 지금 가서 살 거예요. 다다에게 도시락을 주고 일어났다. 집까지 걸어가며 군것질을 할 생각에 급히 승강장으로 갔다. 다다가 보고 있을지도 몰라서 일단 매표소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이쯤 되면 안 보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선로로 뛰어내려 와달라행 기차들이 서 있는 반대편 승강장으로 건너갔다.
한 2분이나 지났을까? 무슨 마법이라도 부린 것처럼 다다가 내 앞에 나타났다. 표 좀 보여줘. 다다가 말했다. 나는 대답할 말이 없어서 겸연쩍게 웃었다. 다다는 나에게 표를 사주고 집으로 보냈다. 그날 저녁 다다가 집에 돌아온 후에 맞은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등줄기를 따라 쫘르르 소름이 끼친다. 다다는 늘 우리의 공부에 신경을 썼다. 공부를 게을리하거나 점수가 낮으면 지체 없이 매를 들었다. 좋은 성적표를 가져간다고 칭찬을 쏟아내지는 않았지만 그걸 볼 때면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한없이 깊은 애정과 자랑스러움으로 눈동자를 빛내는 그 모습을 보면 묵묵한 칭찬이어도 아무 상관없었다. 나는 1969년에 대학 입학 시험을 통과했다. 다다는 내 성적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산스크리트어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상을 탔다는 사실을 무엇보다 기뻐했다. 브라만들은 그게 신의 언어라면서 우리한테 배우지 못하게 했지. 이제 본때를 봤을 게다. 다다는 그렇게 말하면서 축하의 의미로 내 등을 탁 쳤다. 다다는 당신의 일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다. 1965년에 결혼한 잔우영은 다다가 일하는 사무실로 형수를 데려갔다. 다다는 모든 동료들에게 며느리를 인사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차 승무원이 하는 일이 뭔지도 보여주었다. 다다는 모든 것에 열의와 흥미를 가졌다. 한 번은 남인도 출신인 코코넛 장수가 예리한 칼을 휘둘러 껍질을 벗기는 솜씨를 보고 몇 번이나 그걸 시도했다. 그리고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다. 코코넛 대신 허벅지를 뱉고 그제야 칼을 내려놓았다. 다다는 1970년에 은퇴했다. 그리고 얼마 후 심장마비를 일으켰다. 그때까지도 다다는 싸고 독한 비디를 피웠다. 의사는 담배를 끊으라고 충고했고 다다는 40년 지기를 어떻게 버리냐고 했다. 의사는 정 그러면 필터가 있는 순한 담배로라도 바꾸라고 했다. 잔우영이 그 즉시 555 스테이트 익스프레스라는 담배를 한 보로 사왔다. 마침 마을분이 찾아와서 다다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다다는 담배 한 값을 꺼내 포장을 벗기려고 했다. 한참을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참을성을 잃고 와락 뜯어버렸다. 당신도 한 대를 물고 친구에게도 권했다. 담배에 불을 붙이고 면목은 빨다가 다다는 실망한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우리는 이해를 하지 못했다. 디나 형이 참지 못하고 물어보았다. 다다, 이 담배는 영국 여왕의 지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영 아니란 말씀인가요? 그러자 너무나 다다다운 대답이 나왔다. 영국 여왕 얘기는 할 것도 없다. 그분이 내 비디를 피워봤다니 아마 그랬더라면 이런 담배는 당장 내버렸을 게다. 은퇴한 다다는 시간이 남아 무료해했다. 글을 읽기도 쉽지 않았다. 평생 손을 써서 일했던 분이라 뭐든 고치는 걸 좋아했다.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물건도 다다의 손을 피해가지 못했다. 하루는 아침 일찍 다다가 나를 보고 말했다. 쭈투, 이 시계 똑딱이는 소리가 너무 크지 않니? 다다의 속마음을 간파한 내가 말했다. 잘 가기만 하는데요 뭐. 똑딱 소리도 전이랑 똑같아요. 그래도 고치시겠다면 마음대로 하세요. 다다는 이미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은근히 놀리는 내 말투는 무시해버렸다. 시계를 분해해서 한참 광을 내고 닦다가 다시 조립을 했다. 오래전에 시계 수리를 했다지만 손을 놓은 지 오래였고 실력도 예전 같지 않았다. 시계가 멈춘 것도 놀랄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었다. 다다, 똑딱이던 시계 소리가 정말 안 들리게 됐네요. 사람들이 시계를 예전처럼 만들지 않아. 다다가 속상해하며 중얼거렸다. 그걸 보자 내 마음도 안 좋았다. 그 후로는 모두 다다의 수리를 좀 더 흔쾌히 받아들이게 되었다. 나이가 든 후로 다다는 예전만큼 화를 내지 않았다. 어쩌다 그런 경우에도 어렸을 때처럼 무섭지 않았다. 기껏해야 토라지는 정도였다. 다다는 시간을 엄격히 지켰는데 예전에 시계 수리를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심지어 밥을 먹고 목욕을 하고 차를 마시는 것마저도 시간을 지켰다. 시간이 어그러지면 언짢아 하면서 아무하고도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누가 원인을 제공했던 다다의 마음을 풀어주는 건 내 몫이었다. 아마 막내여서 그랬는지 다다와 내 사이는 좀 더 각별했다. 다다의 발을 만지며 용서를 비는 방법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 다다는 나의 과장된 행동을 꿰뚫어보고 금세 낄낄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다다가 나를 인류 사기꾼이라고 부르면 화가 가셨다는 뜻이었다. 이렇게 다다와 나는 사이가 좋았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특히 더 가까웠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격식을 버리고 유난히 격이 없이 심지어 버릇없이 굴 때도 있었다. 한 번은 내가 말했다. 다다가 가족 계획 같은 걸 믿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개인적인 삶에 불쑥 끼어드는 것 같은 이런 말이 언짢았던 다다가 묵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 말은 뭐하러 하니? 다다가 두셋만 낳고 그만두었으면 나는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다다의 진지한 표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가 다 빠진 입을 벌리고 껄껄 웃으면서 나를 사기꾼이라고 부르며 등을 찰싹 때렸다. 다다는 은퇴를 한 후로 종종 알아눕기 시작했다. 병원에 입원해야 할 때면 다다는 늘 세인트 조지 병원을 고집했다. 거기서는 심부름꾼부터 의사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다다는 밝은 성품으로 모든 사람과 친구처럼 지냈고 간호사들마다 별명을 붙여주었다. 까무잡잡, 뚱땡이, 땅딸이라고 부르는데도 아무도 기분이 상한 것 같지 않았다. 한 번은 까무잡잡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간호사가 이렇게 받아쳤다. 까맣기로는 할아버지도 만만치 않으세요. 그건 맞는 말이야. 하지만 나는 자네처럼 반만 까맣다 말진 않았다고. 내 까만색은 아주 순수하고 강하지. 물이 빠지면 돈을 환불해줘야 해. 다다가 말했다. 1972년에는 큰 수술을 받았다. 신장 하나를 제거했다. 병원으로 달려간 나는 간호사 대여섯 명이 다다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간호사 한 명이 다다에게 마라티 민요를 불러주고 있었다. 우리 다다의 매력은 그 정도였다. 결혼 전에 집에서 내 배필 이야기가 가끔 오갔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다들 독립적인 내 기질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루는 친척분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 공동체의 가난한 집 딸과 결혼하도록 해라. 그러면 온 집안이 혜택을 볼 수 있잖니. 나는 대꾸를 할 필요도 없었다. 다다가 호통을 쳤다. 자네 참 똑똑하군. 남자가 다른 사람들 잘 되라고 결혼하나? 자네 말대로라면 한 집안은 잘 살 수 있겠지. 하지만 그러려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연한 딸들하고 전부 결혼을 해야 하지 않겠어? 가난하든 부자든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선택해야지. 이 논쟁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갑자기 다다가 방향을 바꾸더니 나에게 물었다. 너는 네가 사회활동가라고 생각하지? 그렇다면 청소부 가스트의 딸과 결혼하지 그러니? 다다, 결혼할 때는 사랑과 카스트 중에 뭘 선택해야 하나요? 다다는 내 말에 일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해. 서로 맞지 않는 사람과 살면서 맞춰가기란 아주 힘들단다. 어떤 여자를 선택하든 카스트를 따지지는 말거라. 나는 정말로 카스트 문제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내가 평생의 동반자로 선택한 바순다라는 우리보다 높은 카스트 출신이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다다는 조금 언짢아했다. 이 사람들 지참금을 아끼려고 훌륭한 내 아들에게 딸을 시집 보내려는 거 아니야? 자기네 카스트끼리 결혼하면 그 돈을 내야 하니까. 나는 다다를 진정시켰다. 그런 집안 아니에요. 설사 그렇다고 해도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어디 지참금을 받을 사람들인가요? 다다는 내 말을 인정하듯 했다. 다다는 그저 우리가 서로 잘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어 했고 그런 다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결혼을 허락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았다. 바수의 어머니, 인두바이는 특히 더 어려웠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림없다. 낮은 카스트의 마르하고 결혼하려면 집에서 나가. 인두바이는 거의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는 많이 배웠고 무엇보다 좋은 사람이에요. 이건 배운 것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래, 좋은 사람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러면 뭐하니? 낯은 카스트인걸. 네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우리 집안의 평판이며 사회적 지위는 땅바닥에 떨어질 거야. 그 일은 바순의 집에서의 언쟁으로 끝나지 않았다. 인도 준비은행에 다니던 나는 그날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찾아와 나를 당장 만나야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는 전가를 받았다. 기다리는 사람이 바수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깜짝 놀랐다. 바수의 어머니는 내가 정신을 차릴 틈도 주지 않고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직장의 동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나를 몰아붙였다. 무슨 말을 해도 진정시킬 수 없었고 그러기는커녕 화만 더 돋을 뿐이었다. 어떻게 해야 내 딸을 그만 만날 건가? 우리는 평판 좋고 보수적인 집안이야. 내 딸은 우리 카스트 출신과 결혼할 걸세. 앞으로 다시는 내 딸을 만나지 말게. 인두바이가 고함을 쳤다. 나는 놀랍고 민망한 마음에 입을 다물었고 그건 사려 깊게 자리를 피해준 동료들도 마찬가지였다. 달리트 치곤 훌륭하군. 교육도 잘 받고 좋은 직장도 갖고 있으니 자네 부모님한테 달리트 신부감을 찾아달라 하고 내 딸은 내버려 두게. 그날 저녁 내가 아무 말도 없자 바수는 꼬치꼬치 캐물었고 이유를 듣고는 사색이 되었다.
달리트와 결혼함으로써 카스트 제도의 뿌리를 박은 전통과 편견을 거부하는 것이 이 정도의 반향을 불러올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다. 바수의 오빠들과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훨씬 진보적이어서 설득을 할 수 있었다. 한없이 이야기를 하고 또 한 끝에 결국 그들의 지지를 얻어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깨달은 후에야 인두바이는 손을 들었다. 침묵으로 수락을 하긴 했지만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다. 줄곧 냉담했으며 결혼식 때는 중간에 나가버렸다. 맞장구를 쳐주는 사람만 있으면 자기 딸의 인생은 이제 끝장이라는 말을 읊어댔다. 근처 판잣집에 사는 몇 안 되는 달리트들이 인두바이가 낮은 카스트에 대해 갖고 있는 판단의 근거이자 기준이었다. 그곳에 사는 남자들은 술과 노름 중독인데다 아내를 때리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그들은 가난의 늪에 빠졌고 무기력했다. 나라고 다를 게 뭐겠는가? 인두바이는 딸이 석 달도 되지 않아 집으로 돌아올 거라고 호언장담했다. 교양 있는 집에서 자란 여자가 어떻게 하층 카스트 생활에 적응할 수 있겠어?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사이 중에서도 나를 제일 아꼈고 투박한 사투리를 쓰는 우리 바이와도 몇 시간씩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분 어머니는 요리법과 전통을 비교하고 가족 행사가 있으면 민요를 함께 부른다. 카스트 이야기가 나오면 어색한 침묵이 감돌긴 하지만 장모는 당신이 무지와 사회적인 편견의 피해자였음을 인정한다. 이제 장모가 우리 집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게 되었는지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다. 그때는 11월이었고 우리는 한 달 안에 결혼하길 원했다. 바수와 내가 결혼식장으로 점 찍은 바니타 사마지라는 곳은 엘리트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도심의 예식장이었다. 가족과 친구들은 하나같이 그 예식장은 6개월 전부터 예약이 꽉 차였기 때문에 자리를 구할 수 없을 거라고 입을 모았다. 결혼 날짜는 언제인가요? 바니타 사마지의 예약 담당 직원이 물었다. 12월 주말이면 아무 때나 괜찮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저희는 6개월 전부터만 예약을 받는데요. 1년하고도 한 달이나 일찍 오셨네요. 아니요. 저희는 다음 달을 말하는 거예요. 올 12월이요. 내가 설명했다. 그러자 직원은 웃음을 터뜨렸고 앞으로 5개월 동안 예약이 꽉 찼다고 말했다. 예약처를 보여달라고 설득해 보았지만 직원은 그걸 가져올 생각도 하지 않았다. 한참을 옥신각신한 끝에 결국 12월 예약처를 펼쳤다. 대부분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지만 두 줄은 빈칸이었다. 어떻게 된 거냐는 표정으로 쳐다보자 그 기간은 파우슈달의 불길한 때여서 결혼하기 길일이 아니라는 설명을 했다. 나는 12월의 빈 토요일 중에서 제일 빠른 날짜로 예약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불길한 날에 결혼을 해요? 주례를 맡아줄 사자가 없을 겁니다. 그는 충격을 받은 눈치였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고 정 안 되면 사죄 없이 결혼해도 상관없다고 그를 설득하기까지는 한참이 걸렸다. 나는 계약금을 내밀면서 접수증을 써달라고 했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손님은 젊고 하루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전통에 반하는 걸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제 말을 들으세요. 집에 가서 어른들과 상의를 하고 그래도 정해야겠다면 그때 접수를 받겠습니다. 이 기간에 식장을 예약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 그건 염려 마세요. 직원은 친절하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짜증이 솟고 참을성은 바닥이 났다. 바수에게 남들이 불길하다는 날에 결혼해도 괜찮겠냐고 물었다. 바수는 걱정이 되긴 해도 내 뜻을 따르겠다고 했다. 자요, 계약금입니다. 결혼은 우리가 하고 우리는 미신 같은 건 믿지 않아요.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길일입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날은 더 엄청난 길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하기로 선택한 날이니까요. 시간은 비어있고 당신이 하는 일은 예약을 받는 거 아닙니까? 가차없는 내 태도에 직원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셌다. 그는 접수증을 써주기 전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시 한번 물었다. 후회 없으시죠? 사죄를 구하지 못하거나 어른들의 반대로 환불하시려면 위약금으로 10%를 내야 합니다. 접수증을 받아들고 기쁜 마음으로 일어서려다 나는 문득 불길한 날에 결혼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건지 궁금해졌다. 그런데 어째서 이때는 아무도 결혼을 하지 않는 거죠? 내가 물었지만 그 직원은 아무 말 없이 멍한 표정으로 쳐다볼 뿐이었다. 이날을 선택했으니 이제 저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건가요? 바수도 물었다. 그건 말해줄 수 없어요. 직원은 맥없이 대답했다. 그러더니 나를 보며 날카롭게 되물었다. 당신에게 설명해 주어야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벌써 마음을 정했는데. 나는 어깨를 한번 들썩이고 직원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그는 갈등하는 눈치였다.
결국 그가 입을 열었다. 이봐요. 지금 접수증을 찢어버린다면 계약금을 전부 내드리리라. 내가 여기서 16년을 일했는데 파우슈달에 결혼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운명을 가지고 장난을 칠 생각이요? 나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말해달라고 했다. 그는 표현을 신중하게 골라 쓰려고 노력하면서 이때 결혼을 하면 신이 노해서 그 부부에게 저주를 내리고 가정에 불행이 닥칠 수도 있다고 했다. 어떤 불행이요? 툭 터놓고 말씀해 주세요. 그는 어쩌면 우리가 마음을 돌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처음으로 조금 느긋한 표정이 되었다. 파우슈달에 하는 결혼은 파묘를 부르고 부부 중 한 명이 몇 달 안에 죽을 수도 있다고들 하죠. 나는 혹시라도 바수가 불안해할까봐 일부러 더 크게 웃으며 그의 이야기를 미신으로 일축했다. 그거야말로 파우슈달을 결혼해야 할 이유로군요. 누가 죽는지 한번 두고 보죠. 나는 거들먹거리며 비아냥대고는 그곳을 떠났다. 나중에야 우리를 걱정해서 그랬을 뿐인 직원에게 무리하게 군 것이 후회되었다. 우리는 1979년에 불길한 날에 바니타 사마지에서 결혼했지만 지금까지 25년째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그 이듬해의 아들 탐모이가 태어났다. 다다는 끊임없이 넓은 도량과 진보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우리 집 며느리들은 아무도 일을 하지 않았다. 형들이 반대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다다는 여자들이 독립적이어야 하며 원한다면 일을 할 수도 있다고 믿었고 바순다라가 바바사헤브 암베드 카르가 세운 시타르타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나는 1981년에 인도 정부의 장학금을 받아 경제학 박사과정을 밟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이후 다다는 심장 발작을 여러 번 일으켰다. 그러나 다다는 포기하지 않았다. 1984년에는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의사들도 길어야 몇 달일 거라고 단언했다. 모두가 시름에 잠겼다. 하지만 다다는 형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추호투가 돌아올 때까지는 안 죽을 거다. 디나 형이 미국으로 전화를 걸었고 나는 당장 뭄바이로 달려왔다. 공항에서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당신의 상태가 위중해서 그 먼 길을 왔다고 하면 속상해할까봐 인도준비은행에 있는 일이 있어 온 것처럼 둘러댔다. 하지만 내 이야기에는 설득력이 없었던 모양이다. 너는 아직도 인류 사기꾼이로구나. 왜 온 게냐? 네가 학위를 받아서 돌아올 때까지 안 죽는데도 가서 공부를 다 마치고 와. 대학에서 나를 1985년도 최우수 해외 유학생으로 선정했을 때는 무척 놀랍고 영광스러웠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가다가 문득 다다 생각이 났다. 정말로 이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은 다다였다. 다다가 옆에 있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등을 툭 치는 말 없이 그 칭찬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른다. 1986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다다는 거의 그림자만 남은 상태였지만 정신은 어느 때 못지않게 또렷했다. 다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또랑또랑한 총기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다다는 내가 한 연구에 대해 물었다. 경제와 관련된 주제를 일반적인 용어로 알아듣게 설명하기란 거의 불가능했지만 최선을 다했다. 다다의 다음 질문은 그걸로 보통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다다는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간과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히 짚어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다다는 그런 나에게 주의를 주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해도 길거리의 사람들을 돕지 못한다면 전부 낭비일 뿐이다. 하루는 나를 불렀다. 표정이 엄숙했다. 바바사헤부가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돌아왔을 때 원한다면 정부의 어떤 자리도 차지할 수 있었어. 하지만 그는 우리 민중의 단합과 사회개혁의 길을 선택했다. 너도 미국에서 학위를 받았지. 그런데 너는 왜 인도준비은행에서 일을 하는 거니? 바바사헤부는 특별했어요. 저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너처럼 많이 배운 젊은이가 정치를 하고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해. 결국 그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작정으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민중에게 봉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던 시절은 지났어요. 요즘 정치파는 폭력배와 깡패들이 다 장악했어요. 다다는 절대로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잘 됐구나. 너야말로 인류 사기꾼 아니니? 거기에는 대꾸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 1988년에는 에티오피아에 가게 되었다. 인도준비은행에서 에티오피아 정부의 재정 자문으로 발령을 냈다.
다다는 수많은 심장 발작을 겪었지만 그를 데려간 건 암이었다. 다다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뭄바이로 갔다. 치명적인 병과 싸우면서도 다다는 웃음을 잃지 않았다. 미국이 네 피부를 희게 만들지 못하더니 아프리카도 너를 까맣게 만들지 않았구나. 그 말에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제 피부색이 아버지 닮아서 그렇죠. 물 안 빠짐 절대 보자. 다다는 1989년 1월 14일에 세인트 조지 병원에서 눈을 감았다. 자식들이 전부 임종을 지켰다. 세상을 떠난 다다의 얼굴에 어린 평화로움과 만족스러운 표정은 나도 저래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장인어른은 이렇게 말했다. 아버님은 마치 당신의 죽음을 선택하신 것 같군 그래. 오늘 같은 길일에 세상을 떠나는 것보다 더 상스러운 일도 없을 거야. 오늘은 마카르 상크란티, 힌두교의 정월 초하루잖아. 다다가 들었으면 코웃음을 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살고 싶은 동안에 죽음에 맞서 싸우다가 당신의 방식대로 죽음에 몸을 맡긴 건 분명했다. 다다는 결의와 용기라는 더없이 소중한 유산을 남겼다. 다다는 우리의 아버지였을 뿐만 아니라 철학과 삶의 방식 그 자체였다. 살다가 힘이 필요한 순간이 닥치면 우리는 우리 안에 간직한 다다를 찾아본다.